자, 지금부터 주임법, 상임법 할 것인데요. 주택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요, 우리 민법 시간에 많이 했습니다. 해서 제 과목의 주임법, 상임법은 실무적인 내용 중심, 즉 숫자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현업에서 쓰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담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 들어갈 것이고요. 혹 2차를 치는 분들은 정독을 꼭 해주셔야 돼요. 일단 우리 기본적인 내용 정리하고 갑시다. 389부터 자, 주임법, 상임법 할 것인데 페이지 수는 상당히 많아요. 몇 페이지까지인가요? 예, 421이죠. 수업은 여러분이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419, 420페이지 가지고 갈 것인데 먼저 이 사전적으로 고지할 내용이 있어요. 주임법, 상임법은요 참 자주 바뀌는 법률입니다. 자주 바뀌다 보니까 지금도 이제 수업할 때 이번에 이 그 재우선 변제 금액이 주임법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금액으로 바뀐 걸로 할 거예요. 책을 좀 수정해 주셔야 됩니다. 해주고 시험이 7월 둘째 주 정도 되면 공고문이 떠요. 그때 그 공고문을 기준으로 언제까지 시행 전후 요걸 꼭 확인해 줘야 될 게 주임법, 상임법이에요. 자, 지금부터 칠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우리 한번 봐요. 자, 우리 이건 시험하고 관계없습니다. 우리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중간에 할까요, 질문? 자, 여러분이 일단 서울의 집을 지금 9,500에서 1억으로 바뀌었어요. 일단 재우선 변제 금액의 범위가 1억이든 2억이든 중요한 그게 아니고요.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재우선 변제 금액에 들어가는 집을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랬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한 9천짜리 살고 있습니다. 9천짜리. 그래서 여러분이 변제를 얼마 받았다? 한 8천 받았다고 가정합시다. 8천 받았어요. 집이 이제 우선 변제에 의해서 8천 받았다 가정합시다. 그럼 대학역으로 1천 살 수 있다. 이렇게 배우시죠. 그럼 과연 그럴까요?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러한 32평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하고요. 이게 보증금이 9천이라 가정합시다. 9천 중에 8천 변제 받았어요. 지금 1,000만 원 대학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으로 한번 해봐요. 8천 돌려받고 1천 남아있다는 이유로 32평을 살고 있다면 이거는 나쁘게 말하면 8천을 공짜로 산다. 이 말로 해석이 돼버리겠네요. 이해되시겠죠? 저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현실적으로 법률상으로 어떻게 녹아내린 돈입니다. 그 말은 상당히 위험한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얘기합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특례법이야. 특별법이야. 특별법 일종의 특별법이죠. 우선법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들어가는 게 나을까요? 자, 이것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 저당권 밑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으면 좋다 나쁘다 말하기는 어려워요. 저당권 금액에 따라. 그런데 만약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경매신청권이 있겠네요. 이해되시죠? 전세권 설정 등기, 예를 들어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금액만 생각하고 있다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버리면 어떻게 우선 변제할 권리가 생기네요. 그걸 받고 모자란 걸 우선 변제 받는 건 어떨까요? 그것 하나의 대안 방법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주택임대차보호법만 좋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전세권 설정 등기도 함께 하는 게 좋다. 이런 머리를 좀 굴려주셔야 됩니다. 여기 실무의 내용이에요. 자, 세 번째 얘기합시다. 세 번째 얘기는 우리가 또 서울에 살 때 일단 지금 재우선 변제 금액이 1억이거든요. 그런데 한 2억짜리 집에 들어가야 된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신혼부부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게 현행 실무적 내용이에요. 남편 이름으로요. 한 7천 끊어놓고 그리고 나서 저당권 설정 등기 막 하면 돼요. 보통 집주인이 저당권 설정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들어가면 밀리는 경우 많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만약에 안 밀린다는 가정이라면 그리고 윗돈 있으면 저당권 집주인이 받기 어렵다 하면 협의회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내 이름으로 어떻게 확정일자 바르면 돼요. 1억 3천. 그럼 부부가 같이 공동 생활하게 되면요. 이것이 흔히 말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재우선 변제 금액 말소 기준 권리가 되잖아요. 말소 기준 권리 위에 있으면 인수해야 되잖아요. 7천만 가져간다 생각했지만 결국 함께 부부가 돼버리면 이 돈까지 안고 가야 돼버립니다. 이게 실무적 내용이라고요. 자, 이러한 내용은 민법에서 배운다 안 배운다? 안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할 얘기는 이런 금액의 초점에 이런 내용이 초점에서 강의가 들어갈 것입니다. 자, 출발할게요. 자, 389페이지 우리가 주임법의 제정 목적은 좋은 내용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적용 범위 1에서 6번까지 있습니다. 7번까지인가요? 요 내용은 뒤에 가서 다시 할 것인데 일단 제가 판서로 대체하는 게 더 빠릅니다. 380인가요?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인데요. 일단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자, 주택은 계약 체결 당시부터 체결 시점이 중요해요. 체결 당시부터 계약 당시죠. 이 체결 당시 계약 당시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것을 주택으로 봅시다 하면 주택이 돼버려요. 이것은 실제 용도가 중심이 돼요. IMF 때요. 여기 비닐하우스라고 보셨죠? 그리고 이 컨테이너라고 하나요? 그곳에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거 앞으로 주택으로 보자!
가면 어차피 임대인이 갚아주겠다는 의지를 띠고 있기 때문에 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법상 이것이 허가를 받았다, 등기가 된 것만 가능하다 하면 틀린 말이에요. 무허가도 되고 미등기도 됩니다. 계약 체결 당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택으로 보면 그 대상이 무엇이든가지 다 주택이 돼버려요. 그리고 이것은 임대차가 있어야 됩니다. 주택 임대차, 임대차는 유상이어야 돼요. 무상으로 하면 보호해줄 가치가 없습니다. 어차피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잖아요. 보호는 보호 대상이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이때 보호의 대상은 서민 대상이에요. 우리 현행법은 서민 대상이기 때문에 국내, 즉 내국인, 외국인 구별시력이 없는 거예요. 법 조문이 서민이라고 돼 있다고요. 서민 기준이 우리는 1억으로 돼 있습니다. 서울은. 일단 그렇게 돼 있고요. 우리 이 법에 대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서민들이 살 때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법인 중에 이 국가의 비용으로 발생하는 데가 있죠. 주공지공. 이러한 곳은 부분적으로 허용을 하겠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들어가 볼게요. 389페이지 양갈로 1번에 보시면 주임법 대상인 건물은 계약 체결 당시 임대 임차인 주거용 건축물의 실제 활용 가지고 한다. 여기 대법원 판례고요. 두 번째 2번. 첫 번째 줄이죠. 가건물 무허가 관계없습니다. 실제 용도가 주택으로 인정받으면 돼요. 세 번째, 주거용 건물이란 이 건물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런 판례 민법에서 배우셨지 싶어요. 우리가 슈퍼에서 슈퍼이면서 이 슈퍼 가시면 옛날 요즘에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을 겁니다. 아마 지방이나 뭐 수도권에 있겠네요. 그 예를 들어 이 과자를 가면 슈퍼 안에 방이 있고 식사하시는 그 주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요 과자 얼마예요? 가면 식사하신 대로 계산한 경우 있죠. 그 방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된다 이렇게 배웁니다. 그리고 다방 한 켠에 방이 하나 있어요. 그래 그분이 이 종업원이랄까 근무자들이 다리 있게 펴기 위해서 들어가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건 주택임대차 보호법 안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때 주택은 삶의 터전 일종의 생활 공간이란 가정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의 경우는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주임법 보호 대상이 되고 다방의 경우는 삶의 보호 대상이 아닌 일종의 여가 활동의 대상이라요? 안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방에서 한 아이가 성장을 하는 요소, 방적 요소가 있다면 슈퍼처럼 주임법 보호 대상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있다 하더라도 그 일부가 주거 목적이 아니라면 적용 안 되고 주거의 목적이면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3번 다시 봐요. 주거의 목적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해요. 전부 또는 일부라는 개념보다. 그리고 네 번째,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체결 당사자 거주 의무 세대원 전원이 거주할 필요 없다. 뭐냐 하면 누나가 임대차 계약하고 동생이 가서 살면 돼요. 구성원 중에 한 명이면 돼요. 걔가 만약에 말을 할 수 있다면 걔가 가서 살아도 돼요. 멍멍이요, 멍멍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말해도. 그건 좀 여담이고요. 자, 5번. 일시 사용을 위해서는 주임법 보호받지를 못합니다. 거주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유의할 것은 6번도 유상이라는 거 정리됐죠. 자, 7번 보시면 임대 대상물 우선 변제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주임법 보호 대상이 안 된다. 자, 요거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경매로 들어가게 되면 소액 임차인에게 최우선 변제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 주니까 여러분이 이 경매 주택이 있습니다. 이 소유자가 경매로 나가게 되면 집에 나가버려야 돼요. 그런데 친인척 불러드립니다. 친인척 불러드려가지고 이게 친인척 한 3명이 있으면 전부 다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 주택임대차 보호법식으로 가짜로 돈 팔아내려고 어떻게 경락인에게 이거 가짜로 계약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허용될까? 거주 목적 아니죠? 돈 받을 목적이죠. 이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경매할 때 이게 하나 있었어요. 어떤 게 있냐면 방이 4개예요. 4개. 저 들어갔다 충격 먹었는 게 이거였습니다. 방이 4개였는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몇 개? 4장이었어요. 방 한 가마다 한 가구 다 살아요. 그리고 그 집에 어르신 계셔요. 그러면 5가구가 한 분은 거실, 그러니까 한 가구는 거실이고 방 4개가 전부 다 임대차, 그 집에 현재 자매 다 있었어요. 저 그냥 단신으로 갔거든요.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습니까? 키도 작고 순수하게 안 생겼지만 하여튼 그래 갔는데 문제가 된 게 그것입니다. 뭐냐면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경매 신청을 통해서 최우선 변제 금액을 십시일반하게 되면 그거라도 좀 낫지 않을까라는 의지를 띠고 제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임대차에서 딱 보여줍니다. 내부를. 그때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거금 1억, 2억이 거래될 때는 현금으로 거래됩니까? 아니면 온라인으로 거래됩니까? 일반 서민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민인데 그 돈을 거래할 때 일반적 현금 거래를 안 해요. 온라인 거래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이 우선 변제 대상이라고 하면 형사상의 처벌 대상입니다. 이거 제가 근거 여부 증빙 못하게 되면 형사상 문제로 걸게 될 것인데 맞나요? 그러니까 갑자기 거짓말이라고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경매에 있어서 최우선 변제 받을 목적으로 거주도 하지 않으면서 이용하는 건 불법이에요. 자,
그 얘기고요. 자, 이거는 강행법규입니다. 매수인에게, 임차인에게 불리한 건 다 무효다. 다 배우셨죠? 그 밑에 이제 적용 대상은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 다 깔고 있습니다. 깔고 있고요. 자, 지금부터 391페이지 대항력 넘겨볼게요. 395 우선 변제, 그리고 재우선 변제까지 다 한 번에 다 할 겁니다. 그 398페이지까지. 돈에 대해서만은 안 할 거예요. 자, 이제부터 지울게요. 자, 이제 하나씩 우리 얘기합시다. 어렵지 않아요. 주임법 알게 되면 뭐 상임법 바로 똑같죠. 몇 가지만 다르고 권리금 부분만 좀 다르죠. 실제 권리금에 대해서 아직 재판에 계류 중인 거 많습니다. 자, 우리 대항력이 있어요. 대항력이에요. 대항력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일단 조건을 좀 보시죠. 조건. 자, 조건은요. 전입신고와 인도일조입니다. 인도. 자, 거주라고 할까요? 거주. 자, 이렇게 책은 조금 뒤에 봐요. 자, 이제부터 정리합시다. 일단 여러분이 거주를 먼저 할까요? 전입신고. 자, 우리 대항력 하게 되면 거주와 인도죠. 예, 인도 거주. 뭐, 이렇게 적을까요? 지금 책은 순서가 바뀌어져 있죠. 여러분 그 391페이지를 보세요. 대항요건. 등기가 없을수록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마칠 때 인도라고 되어 있네요. 자, 제가 똑같이 해드릴게요. 가끔 이 책은 제가 글자가 다르네요라고 질문한 분들이 계셔서 해야 됩니다. 똑같이 해드려야 돼요. 잠시만요. 위치는 바뀌었습니다. 여기 이제 거주예요. 자, 이제부터 이야기합시다. 요 인도는요, 현실적 인도를 얘기할까요? 잠재적 인도도 인정할까요?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집에 임대차 계약서를 쓰면 오늘부터 거주하고 있어야 될까? 아니면 여러분이 이런 경우 있을까요? 전화상으로 임대차 계약서 대신 써주세요. 이런 경우 있을까요? 있습니다. 즉 뭐냐면 해외여행이거나 타지에 있을 때 오늘 계약인데 회사 일로 지방 갈 수 있잖아요. 즉 현실적 인도, 즉 잠재적 인도 둘 다 인정한다 이것입니다. 자, 그리고 전입신고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기록하는 건데 주민등록 서류에 기록하는 건데 여기 질문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대항력이라고 할 때 먼저 거주, 즉 인도를 거주라고 합니다. 거주하고 나서 전입신고해야 될까요? 전입신고하고 나서 인도해야 될까요? 아니면 동시에 할까? 그럼 여러분 이미 선택입니다. 이미 선택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잘 들어야 됩니다. 전입신고와 인도는 의미가 달라요. 인도는 세대원 중에 자기가 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고요. 전입신고는 제3자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천명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 상태에서 대항력은 언제 효력이 발생하냐? 요게 요건입니다. 요건. 요게 대항요건이에요. 책은 보지 마세요. 요건인데 대항력은 이길 다음 날이에요.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0시. 예를 들어 이게 4월 5일, 4월 6일이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4월 7일, 요 같으면 4월 7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해요. 이해되셨죠? 자,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제부터 잘 보셔야 돼요. 인도는 잠재적 인도까지 다 포함한다 했는데 요 전입신고는 이제 전입신고가 문제가 됩니다. 요게 이제 전입이라 줄여 적을게요. 이게 문제됩니다. 이것은 주장하기 위한 거라고 있어요. 주장. 여기서 주장은요, 두 가지 성격입니다. 본인도 보호를 받고요. 상대방한테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중요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전입신고를 잘못 적어버리면 주장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돼요. 101호인데 201호 적으면 효력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입신고는 내가 가서 하는 거잖아요. 내가 잘못 주장하게 되면 내 권리는 박탈당합니다. 하지만 내 의지와 무관하게 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공무원이 내가 101호 했는데 공무원이 201호로 들어가 적을 수도 있겠죠. 또는 행정구역 개편이 되어가 바뀔 수도 있겠죠. 심지어 나쁜 주인을 만나면 세입자가 있고 하면 은행에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안 받아주는 경우 있습니다. 그때 몰래 내려버려요. 그리고 저당권 설정받고 다시 올려줍니다. 이런 경우들. 그런 내 의지와 무관하죠. 그런 건 어떻게? 내가 주장력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돼요. 뭐냐 하면 전입신고할 때 보면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가 문제가 돼요. 여기서 질문 한번 드릴게요. 아파트는 5계층 이상이고 연립과 다세는 4계층 이하잖아요. 여기서 다세대나 연립이 아파트 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건축기법상 5층 이상 높이는 경우 있다고요. 자, 다시 얘기합시다. 그러면 다가구에서 다세대 경우 있을까요? 다가구는 3층이죠. 3층. 다세대는 4층입니다. 될 수 있을까요? 물리적 가능해요.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다가구에서는 1층, 2층, 3층인데 다세대는 1층, 2층, 3층, 4층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동호수를 새로 지정을 해야 될까? 원칙은 안 해도 돼요. 근데 예외로 제3자가 모를 땐 예외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다가구에서 다세대가 되더라도
배달이 제대로 전달이 되면, 예, 중화요리 시키는데 배달이 되면, 아, 우리 회사 우리 집에 공지가 됐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안 되면 새로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 책으로 보겠습니다. 자, 391페이지 대항 요건은 방금 했던 것이고요. 대항력은 다음날 0시 기억해 주면 되고요. 자, 이제 392페이지 내용을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이 내용에 양거리 1번이 추가된 겁니다. 2번하고. 우리가 이건 개인만 가능하다 했는데 앞서 서민이라 하는 말 기억하시나요? 거기 보면 양갈로 1번에 주택도시기금재원으로 하는 것은 그 옆에 있죠. 저소득층 무주택자, 좀 생활이 어려우신 분이다. 이렇게 뭐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 악용하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자, 이런 것의 경우는 방갈로 1번, 2번이죠. 주공지공이라고 외우면 쉽습니다. 여기 거주하는 분들, 임대아파트 이런 것은 다 인정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양갈로 2번도 조심하셔야 돼요. 중소기업기본법이라 하여 이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이것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냥 법인은 인정은 안 되지만 지금에는 주공, 지공, 중소기업 기본법에서 된 주택의 경우 다 인정받습니다. 이게 주의할 포인트입니다. 자, 양걸로 3번. 대항력을 주장하기 위해서. 자, 주장이란 말이 나왔죠? 여러분이 이 전입신고를 이렇게 하면 이제 뭐 어떻게 될까? 지금 4월 5일, 4월 6일 살다가 여기서 살다가 잠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즉, 인도가 바뀌었죠. 그리고 다시 재인도가 왔습니다. 이쪽으로. 그러면 옛날의 거보다 계속 유지될까? 아니에요. 그때부터 또 새로 설정합니다. 그럼 여기서 주의할 단어가 있어요. 임대차, 여기서 임대차 계약 기간이 2년 동안 살다가 끝났어요. 그럼 다시 계약 쓰잖아요. 그러면 계약서를 새로 쓸 때 종전 기간을 포함하여 써야 될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새로 쓸까야 될까? 처음부터 새로 쓰면 안 돼요. 왜? 처음부터 새로 써버리면 종전 기간 이사 갔다 다시 올 원리가 돼버리기 때문에 기존 효력이 상실합니다. 그래서 새로 계약을 쓸 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즉, 종전 계약을 단서 적을 때 종전 계약을 승계하고 새로 쓴다. 그럼 요거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요 계약을 바탕으로 여기다 다시 쓰면 돼요. 당사자 합의니까. 자, 이런 식으로 간다. 이런 얘기 드릴 수 있고요. 자, 이제 양갈로 4번이 얘기가 앞서 했던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입신고에 관한 얘기를 담고 있고요. 자, 이제 오른쪽에 승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집주인의 승계하는 건데 승계 부분도 두 가지예요. 자, 매도인 갈까요? 매도인. 이 사람이 이제 집주인 A라 합시다. 그냥 집주인. 자, 주인이겠어요. 자, 먼저 임대차 계약이 돼야 됩니다. 세입자하고 된 상태에서 이 사람이 매매 계약이 2번에 발생했어요. 신주인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돈 받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세입자는 이 사람한테 받아가죠. 왜? 채권 채무 관계 이쪽으로 승계됐으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받아나가면 돼요. 이게 원칙입니다. 근데 문제가 된 것이 나는 누굴 믿고 왔어요? 이 사람 믿고 왔어요. 이땐 주인이 좀 좋아 보이는데 왠지 깐깐해. 이상하면 첫날부터 밖으로 박 차면서 어떻게? 아우, 이 사람들 뭐 어떡하나 이렇게 해요. 아, 기분이 안 좋았다 이거야. 그러면 내 의지와 무관하게 발생했을 때 이때 이 사람도 나갈 권리가 그때 발생합니다. 원칙 이 사람 만기대가 바로 나가면 되지만 이 사람이 싫다, 참 보기 싫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그냥 나 이참에 그냥 뽑아주세요. 그땐 뽑아줘야 됩니다. 자, 그 얘기가 승계에 나와 있고요. 자, 기타는 여러분 특별한 내용 없습니다. 한번 좀 뭐 시간 되면 읽어봐 주시고요. 자, 이제 밑에 394페이지 이에 관련된 이야기 좀 담고 있어요. 특히 밑에 중요 판례 증리라 해서 경매와 임자권 소멸은 대예감 제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95 확정일자 우선 변제. 자,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지금 우선 변제할 것인데요. 여러분이 우선 변제와 확정일자를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달라요. 자, 역시 조건입니다. 이건 다 조건이라 합시다. 요 글자 조건, 효력, 전입은 뭐 이런 기타적 내용은 안 적을게요. 자, 일단 우선 변제가 되려면 여기 있는 대항 요건과 대항 요건 더하기 확정일자가 있어야 돼요. 자, 이제부터 잘 들어야 돼요. 자, 요거 대항 요건 요거라고 합시다. 요게 대항 요건이에요. 자, 오늘 요 날짜 다 합시다. 4월 5일, 4월 6일인가요? 자, 그리고 이게 4월 7일 합시다. 4월 6일 합시다. 이거 4월 6일. 자, 4월 6일이에요. 자, 그랬을 때 잘 봐요. 인도 전입 신고하면서 확정일자도 같이 받았어요. 그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그러면 우선 면제 효력은 언제 발생할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날짜. 자, 그러면 우선 변제 효력은 모든 조건 충족이니까 시간은 뒤로 못 가고 앞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4월 7일 0시가 가장 빠른 내일 날짜예요. 그래서 똑같은 날짜 어떻게 우선 변제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게 4월 8일이라면 4월 8일 9시를 기준으로 하게 돼 있어요. 공무원 9시 문 연다. 가정하여 그렇게 돼요. 그래서 확정일자가 빠르기 때문에 결국 이게 느리면 이게 느린 날짜를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확정일자라고 하는 것은 전입신고 받고 나서 받는 게 확정일자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확정일자하고 전입신고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구청에 가시거나 동사무소 어디 가도 확정일자 먼저 받고 전입신고 받겠다 우기면 해줍니다. 현행 법률상 이거와 이거는 순서가 없다고 돼 있는데 단지 관할 공무원은 어떻게 이거하고 이거 하라는 이유는요. 어차피 이걸 해야만 이 조건이 충족이 되면 이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상의 순서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비교가 들어갑니다. 노란색 잘 봐요. 전입신고는 무료입니다. 자, 이제 확정일자 돈 받아요 안 받아요? 금액 받습니다. 요거 얼마인지 모르 700원인가요? 하여튼 유료입니다. 자, 금액은 정확히 솔직히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의하십시오. 확정일자는요. 여기 우선 변제하고 성격이 달라요. 다릅니다. 달라요. 성격이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우선 변제는요. 경매 신청자가 보는 거예요. 우선 변제는 경매 신청입니다. 자, 이거 잘 들어봐요. 변제라고 하는 건요. 변제라고 하는 건 돈 받는 겁니다. 돈을 이제 갚는 거예요. 즉, 집주인이 집이 문제가 돼서 경매에 넘어갔어요. 넘어갔을 때 제3자가 돈이 들어오면 그 돈으로 내가 팔아 나간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이 제3자가 들어올 때 이 집을 사면 남느냐 안 남느냐 이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이 판단의 기준은 우선 변제입니다. 그리고 이때 확정일자라는 것은 보장받는 기준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선 변제는 제3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확정일자라고 하는 것은 본인을 위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관념상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는 당일 효력이 발생하고 우선 변제는 모든 조건이 충족될 때 하는 거예요. 뜻이 다릅니다. 조금 공부하면. 자, 이제 여기서 기억할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자, 여기 잘 들어야 돼요. 최우선 변제와 우선 변제 대항력은 다릅니다. 달라요. 그건 조금 뒤에 얘기할게요. 일단 여기 스톱하고요. 자, 395페이지 우선 변제 요건은 다 적어져 있고요. 그 밑에 우선 변제권 방가로 1번 다 끝났습니다. 2번 특별한 거 없고요. 자, 이제 396페이지 확정일자 부여 요 얘기 있죠. 자, 동사무소 얘기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확정일자 받는 것은요. 여러 군데에서 받을 수 있어요. 법원에 가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방가로 1번의 이야기고요. 자, 이제 2번에 가시면 확정일자 부여받을 때 이런 거 기재된다. 어떤 종이에 기록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갈로 2번 특별한 거 없고 양갈로 3번도 특별한 거 없습니다. 자, 쭉 넘어가세요. 397페이지 위에 5번. 돈 내라, 돈 내라.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그 제가 학원 강의하니까 어느 분 400원하고 어느 분 700원인데 그 중에 안 하겠죠. 이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예. 자, 이제 그 내용 보세요. 대항력 우선 면제 임차는 배당 요구하였으나 만족을 얻지 못할 때 대항력 상실하지 않는다. 즉 이게 잘 봐야 돼요. 여기는 대항력이에요. 달리 말하면 이것을 주장력이라고 합니다. 전 주장할 수 있는 힘을 얘기해요. 글자가 좀 휘어졌죠. 이거는요. 자, 뭐냐 하면 제가 집에 대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 변제는 받는다는 뜻입니다. 남들보다 먼저 팔았어요. 팔았는데 그게 부족하면 대항력으로 버티겠다. 하지만 현실성은 떨어진다. 그렇게 처리가 되고요. 자, 이제 큰 양갈로 2번. 전입신고 잘못 기재되면 어떻게 되는가? 자, 요거 잘못되면 대항력권 무너지죠? 대항력 사라지죠? 그러면 확정일자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우선 변제 못 받게 돼요. 한데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동호수를 잘못 기재하다. 다시 말할게요. 동호수를 잘못 기재하다가 주장할 수 없는 전입신고 잘못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대항력권이 깨졌으니까 대항력 인정 못 받고 우선 변제 못 받지만 확정일자는 인정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 자기 재산에 대해서 보장을 받으려면 전입신고도 중요하지만 확정일자는 누구보다 빨리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사 가시게 되면 무조건 전입신고 나중에 문제고요.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빨리 하는 게 좋지만 혹시나 늦으면 이거라도 해두세요. 이거라도.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만 들고 가면 돼요. 자, 나머지 특별한 거 없고요. 그리고 동시이행 뭐 큰 의미 없죠. 자, 이제 398페이지 볼까요? 최우선 변제입니다. 최우선 변제는 이거는 학자들이 붙인 말이에요. 소액 보증금 중에 일부를 준다. 정식 명칭은 소액 보증금 중 일부. 즉, 너 전세, 당신이 넌 보증금의 일부를 먼저 주겠다 이거예요. 네 돈에서 찾아주겠다 이거예요. 네 돈에서. 자, 최우선 변제 요건인데 일단 책 보지 말고요. 이것도 요건이 대항 요건은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소액 보증금의 일부입니다. 소액 보증해야 돼요. 소액 보증금. 그러면 이 소액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이것도 시험 나왔어요. 이게 국토교통부령이 영이 있습니까? 대통령령이 있습니까? 이런 게 문제 냅니다, 이거. 아우, 참네. 하여튼 그래요. 그리고 효력은요. 소액 보증금, 이것도 모든 조건에 충족이 되는데요. 이제 성격이 이제 다릅니다. 이제 잘 들어야 돼요. 자, 요거 칠판 좀 지울게요.
주장할 때 누구한테 주장을 하냐 하면 이 두 가지, 이 대항력하고 우선 변제는 후순위자에게 주장하는 거예요. 파란색인가요? 요 두 가지는요, 후순위자에게 주장하는 겁니다. 즉, 내 앞에 사람에게는 이기지 못하지만요, 이 최우선 변제는 최란 뜻이 뭐냐면 남들보다 먼저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타순위자,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최우선 변제는 모든 사람에게 주장을 하다 보니 채권의 물건을 이기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일부만 변제받습니다. 일부. 그리고 여기서 먼저 변제받고 여기서 2등으로 받고 그리고 나서 모자르면 이걸로 주장한다. 이렇게 돼요. 근데 앞서 얘기했죠. 뭐냐 하면 이렇게 차례대로 가게 되면 내까지 돌아올 때 순서상으로 돌아오면 못 받을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한다 했던 말 기억하시죠? 그걸 보통 일반적으로 집의 규모 금액이 크면 보통 변호사랑 법무사는 둘 다 하라고 합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일단 제일 먼저 이거 순서대로 오는 것보다 일단 경매 신청권이 있으니까 경매 신청권 들어가면서 이것도 동시에 같이 받아요. 채권과 물건이기 때문에 동시에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경매 신청권 중에 어느 정도 받고 일단 우선 변제권 일정 발조 받고 나서 이거 받고 이렇게 오면 남들보다 이거 주장하지 않고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같이 하라고 합니다. 같이 하라고 해요, 실무상. 자, 그래서 398페이지 보면 최우선 변제 요건 나오죠. 대항 요건과 소액 보증금의 범위 방금 했죠. 그리고 두 번째 줄에 확정 일자와 관계없다. 그런 얘기 드렸고요. 자, 이제 최우선 변제권에 보증금 중 일정에 있겠습니다. 보증금 중 일정에 모두 다 받는 거 아니에요. 그 금액은 조금 뒤에 나와요. 자, 근데 399페이지 양걸로 1번에 보시면 우선 변제 발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의 범위는 대통령 영의를 하여 두 번째 끝에 봐요. 보증금 중 일정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 이 대지와 가액, 경매로 팔릴 때는요. 주택에 대했으면 저당권 설정되더라도 집도 토지도 같이 팔립니다. 여러분이 경매 받는다, 타인의 집을 경매 받는다라고 하였을 때 집만 사가져 가게 되면 지료 지급력에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어차피 집주인에게 지료는 다시 주면 되잖아요. 저 지대는. 그래서 토지를 포함하여 대지 가격 2분의 1을 못 넘겠어요. 예를 들어 봐 드릴까요? 지금 서울을 가져갑시다. 지금 서울이 그 9,500 이하가 1억으로 고쳐야 돼요. 그래서 3,400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경락가가 8,000 할까요? 8,000 합시다. 뭐 이런 집이 있을까 의문입니다. 이런 집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몰라요. 임의적이에요. 자, 1번도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이고요. 이것도 임차인이고 저당권자입니다. 저당권자. 뭐 이런 집 있다고 가정하고요. 임차인 이 사람 다 서울이에요. 지금 현재 서울입니다. 1억에 3,400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7천 주고 살고 있고요. 8천 주고 살고 있고 3천 주고 살고 있습니다. 한 1억이라고 가정해요. 너무 좀 심하네요. 하여튼 이런 집이 있다 가정합시다. 그럼 일단 제일 먼저 따질 게 최우선 변제 금액인지 따져봐야 돼요. 그러면 전부 다 1억 이하이기 때문에 이건 다 됩니다. 이 중에 3,400, 지금 3,200에 3,40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어디 다 한번 좀 더 적어 드릴까요? 자, 그리고 이것도 3,400 넘어갔으니까 3,400까지. 그런데 내 돈에서 일부이기 때문에 결과 무슨 말이냐 하면 소액 보증금이라는 건 내 돈에서 일부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럼 3,000 내놓고 3,400 한다. 이런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만약 그걸 악용한다. 전 100원 내놓고 살 것 같아요. 3,400 주는데. 그래서 이 돈은 내 돈 내서 내 돈, 최대 자기도 3,400 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돈 아닙니다. 3,000. 그러면 결과적으로 봐요. 그럼 이거 다 얼마입니까? 6,800, 3,000. 9,800을 준다. 말도 안 되죠. 경락가가 8,000인데 9,800 주면 이 물건이 아주 웃음꼴이 돼버려요. 그러면 야, 너희들 최우선 변제 금액이 경락가 2분의 1을 넘네. 그러면 딱 나누기 2분의 1을 해보니까 4,000밖에 안 돼. 그래서 4,000에 대해서는 얘 줘라. 나머지 6,000 네가 알아서 해결해라 이거죠. 그리고 이제 4,000에 대해서 안분 배당해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9,800이니까 나누기 9,800 곱하기 이 뒤에 4,000 가지고 하는 거죠. 9,800 곱하기 4,000 그리고 9,800 곱하기 4 이렇게 가져가요. 결과적으로 여기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2분의 1 하는 건 대지가액 포함이고 최우선 변제금을 가지고 얘기한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범위 금액이 바뀌었어요. 요번에 399페이지 그 서울을 9,500을 1억으로 고치고요. 3,200을 3,400으로 고치세요. 9,500을 1억, 3,200을 3,400. 그리고 2번 그대로고요. 3번에 광역시에 광주시 뒤에 세종특별자치 넣어주세요. 지금 3번 보면 안산, 용인, 김포, 광주잖아요. 세종특별자치구도, 자치시인가요? 세종특별자치시도 이 6,000에 2,000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밖의 지역이 지금 4,500이 5,000에서 1,700으로 바뀌었어요. 다시 합시다. 서울은 얼마에 얼마? 1억에 3,400. 그리고 3번에 세종특별자치시 넣어주시고요. 그 밖은 5,000에 1,700이에요. 금액이 조금 인상됐습니다. 자, 이제부터 잘 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2번에서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른 과밀 억제 권역에는 인천이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 인천 포함됩니다. 인천은 지금 8,000에 2,700입니다. 그리고 3번은 광역시 뒤에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른 과밀 억제 권역 포함 지역과 군지원 제외죠. 무슨 말이냐면 1번과 2번과 4번을 뺀 나머지가 광역시. 인천은 2번입니다. 여기서 말한 6대 광역시 중에 인천을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안산, 용인, 김포, 광주에 있다가 하나가 더 추가되었어요. 세종특별자치시가 추가되었어요. 6,000에 2,000으로. 그리고 마지막 군지역 같은 경우는 5,000에 1,700인데 이제 잘 들어봐요. 인천에 가면 강화군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행정권역으로 하면 강화군은 인천에 속하기 때문에 강화군은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요? 인천이 2번이잖아요. 그럼 8,000에 2,700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건 지명대로 가는 것입니다. 행정권역이 아니고 지명대로 가요. 지명. 그래서 얘는 인천은 8,000에 2,700이지만 강화군은 그대로 5,000에 1,700으로 바뀌어버린다 이거죠. 구별되시겠죠? 지명대로 가는 거예요. 자,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양갈로 3번 앞서 얘기했지만 부부가 산다면 어떻게? 합산해가 정리된다. 그 얘기고요. 자, 이제 아래 표 좀 정리합시다. 아래 표에서 서울특별시는 어떻게? 9,500만 원 이하를 1억 이하로 고쳐주셔야 되고 3,200을 3,400으로 고치시고요. 그리고 밑에 세 번째 광역시 나오죠. 안용 김강에다 세종특별자치시 하나 넣어주시고요. 마지막에 기타 지역에 4,500, 1,500을 5,000, 1,700으로 고쳐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고치고 이하까지 이런 키워드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400페이지 내용은 뭐 다 정리됐고요. 돈 줄 때 어떻게 주냐 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통장에 꽂힐 때 재우선과 우선 이렇게 큰 거는 적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 들어옵니다. 돈 들어오지만 요 돈 먼저 주고 요거 주고 남으면 모자르면 이걸로 주장하는 거죠. 자, 이제 보증금의 회수는 간단합니다. 집주인 돈 안 주면 경매 신청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끔가다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이것입니다. 경매 신청 임의 경매와 강제 경매가 있거든요. 자, 칠판 좀 보도록 해요. 우리가 좀 뒤에 하겠지만 임의 경매가 있고 강제 경매가 있는데 등기부에 올라오면 그게 임의 경매예요. 등기부에 올라오지 않으면 그게 강제 경매예요. 자, 이제 얘기합시다.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어. 돈 빌려줬는데 친구가 돈을 안 갚네. 무슨 경매? 자, 친구 돈 안 갚아주는 것을 등기부에 올라옵니까? 안 올라오죠. 그래서 이걸 강제 경매라고 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등기부에 올라오게 되면 임의 경매가 돼요. 자, 우리 임대차 채권입니까? 물건입니까? 채권이죠. 무슨 경매할 수 있다? 강제 경매할 수 있어요. 임의 경매는요. 부동산이기 때문에 일물 일권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등기부에 기재가 돼야 돼요. 완성된 물건만 가능합니다. 미완성은 강제 경매는 가능해요. 하지만 임의 경매하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그건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빼주고요. 자, 이때 어떻게 채권을 강제 경매시켜서 집주인 거 팔아먹을 수 있다가 얘기해요. 그게 보증금 회수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돈 안 주실래요? 기간 다 끝내 돈 안 줘?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다? 법원에 가서 강제 경매 신청할 수 있다. 그 말을 지금 보증금 회수로 넣고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얘기죠. 자, 쭉 넘기고요. 자, 이제 404페이지 금융기관 등의 우선 변제 승계. 안 그러면 어떻게? 금융기관이 이 보증금 반환 채권, 즉 내가 받을 돈을 은행이 사겠다 하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자, 요 얘기죠. 자, 근데 양걸로 2번 봐야 돼요. 우선 변제권 승계한 금융기관 등은 다음에 해당할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없다. 즉 임차인의 대항 요구 상실했다. 봐요. 얘가 없으면 이거 당연히 못한다고. 두 번째, 임차권 등기 말소된 경우. 이건 뭐냐 하면 주장력이 상실했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임차권 등기 말소는 집 자체가 권리 주장할 게 전부 다 없어진다 이거예요. 즉 임차인의 권리가 살아있다는 전제에서 은행이 사겠다 이겁니다. 나중에 수수료 주고 은행이 대신 돈 받아주겠다 이 말입니다. 실행은 잘 안 되더라고요. 예. 자, 요런 채권들입니다. 요런 채권도 국가가 사주겠다 이런 거예요. 자, 이제 405페이지 차임 등의 증가 청구. 이제 다 지울게요 이제. 이게 참 진짜 재밌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임대인이고 제가 임차인이라 가정합시다. 제가 여러분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 집에. 그럼 제가 임차인으로서 대소변 보기 위해서 그 집에 그 화장실 갈 때마다 어떤 느낌을 가질까? 집주인 눈치를 보겠죠. 그런 거 일단 깔고 우리 얘기합시다.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한번 들어봐요. 자, 지금 하는 게 몇 페이지인가요? 405인가요? 증감 청구권입니다. 자, 증감 청구권인데 증 더하기 감 마이너스 청구한다.
청구는 특징이네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주장하는 사람은 둘 다예요. 둘 다. 그 말은요, 임차인도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왜? 올리고 내린 건 입장 처리 문제잖아요. 그런데 임차인에게 불리한 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제한이 있습니다. 제한. 제한이 뭐냐 하면 임차인의 불리한 것, 증가가 제한입니다. 감소는 임차인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관계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제가 주임법, 상임법 둘 다 같이 합시다. 둘 다 같이 할게요. 자, 일단 주임법에서 이 증가는요, 계약기간 내에 해야 됩니다. 계약기간 내. 이건 계약기간 후, 완료라고 할까요? 후에 해요.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은요, 계약 임대차 기간 안에 올림의 제한이 있지. 그 기간이 끝나버리면 수천 프로 올려도 관계없습니다. 하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법은 계약 기간이 종료되고 나서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5%입니다. 20분의 1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건 9%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증가하고 나서 1년 내 재증가를 못하게 돼 있어요. 재증가를. 그래서 연 5% 가면 안 돼요. 뭐냐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2년에 5% 할 수 있잖아요. 연 5% 돼버리면 1년에 5% 또 그 다음에 5% 돼서 복리 개념이 돼버려요. 복리 개념. 그래서 인상시키고 1년 안에 못한다. 이 얘기를 405페이지 증액의 범위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월차임 전환 있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보증금이 1억인데 내 개인 사정에 의해서 돈을 뽑아 나갈 수 있어요. 그럼 얼마를 월세로 전환할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할 경우 그 전환된 금액이 있을 것입니다. 이 금액 예를 들어 4천이다 하면 4천에서 두 가지 중에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법에 따라 연 1할 10%와 그리고 기준금리 1.75%거든요. 그럼 곱하기 4 해서 두 가지 비교 낮은 금액을 월세로 받겠다. 이건 계약 진행하는 도중에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초과차임 반환 청구 돌려줘라 이 말이고요. 자, 이제 종속기간 나오죠. 이건 구두로 할게요. 그리고 계약갱신은 판사하겠습니다. 406페이지 임대차 종속기간은요, 당사자 합의 없으면 2년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1년 하다가 살아보기 좋아. 그러면 어떻게? 자동으로 2년 승계하면 돼요, 그냥. 뻔뻔하게 얘기도 되고, 그냥 단단히 얘기도 됩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축소 못 합니다. 왜? 이게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적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정리합시다. 당사자의 약정이 있으면 약정 들어가도 약정이 없으면 2년이고요. 임차인은 축소나 연장이 가능합니다. 2년의 범위 안에서. 하지만 임대인은 어떻게?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1번, 2번 얘기 다 끝났고요. 자, 계약갱신 나오죠. 무시적갱신 3번 얘기합시다. 좀 지울게요. 몇 페이지인가요? 406페이지? 자, 요거는 좀 기간에 대해서 무시적갱신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임대인이 있습니다. 임대인, 임차인이 있어요. 자, 계약 기간이 6개월에서 1월 전까지 6월부터 1월 전까지 반년 전부터 살래 말래라고 임차인에게 알려줘야 돼요. 이 사람은 끝나기 1월 전에 알려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서로 말이 없어요. 말이 없으면 구렁이 담 넘어같이 넘어간다 해서 자동갱신 또는 이것을 법정갱신 또는 묵시적 갱신 쓰는데 이렇게 이런 말을 씁니다. 근데 이 말을 요즘에 잘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임차인은 어떻게 그냥 살면 돼요. 살면 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홧김에 살다가 홧김에 12시, 1시쯤 돼가지고 소복 차리면 어떻게 문을 확 열면서 임대인에게 이렇게 말하면 돼요. 언제든지 내 돈을 청구하자,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돈이 없죠? 알아서 3월 안에 돈 줄게.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그 이야기가 계약의 갱신에 나와 있습니다. 지겨우면 요거 보시면 되고요. 자, 참고로 요거 기억해야 됩니다. 요 기간 연장은요, 2년을 못 넘어가게 돼요. 2년을 못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양가로 이번에 임대차 종속기간 2년으로 본다가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 경우 계약 해지, 요 얘기 다 보시면 이해가 되고요. 자,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는 이겁니다. 글자 잘 보셔야 돼요. 407페이지인가요? 자, 글자가요. 자, 명령은 법원에서 하는 겁니다. 법원에서 등기 처리를 해준다. 무엇을? 임차권을. 자, 어떤 거냐 하면 제가 대항력을 갖춰 전입 신고가 인도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회사 발령이 타 지역으로 가야 될 문제 발생했어요. 그리고 집주인 돈을 안 주고 있다. 이때 언등을 띄는 순간 인도가 이루어진 것이 돼버리죠. 대항력 상실되고 팁도 아무것도 주장 못해요. 그러면 어떡하지? 나 회사 잘리고 그냥 여기 있어야 될까?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때 하는 조치인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냐 하면 종료가 돼야 돼요. 임대차 기간 종료가 되고 집주인이 돈을 안 준다는 조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법원에 오시면 돼요.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집주인 돈 안 준다는 것을 이제 가져왔겠죠.
그럼 법원이 명령을 합니다. 어떻게? 가짜로 유령이 존재한다는 걸로 해줍니다. 그걸 등기부에 알려줘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짐을 다 빼고 가더라도 그 방에는 이 사람이 살았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걸 생각 없이 임대인은 어떻게 월세 주고 이러면 또 문제도 발생할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 자, 이제부터 내용 들어갈게요. 자, 407페이지 큰 1번 보면 임대차 종료, 그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항력과 우선 변제가 그대로 인정을 됩니다. 유령처럼 살고 있는 걸로 인정을 받아요. 자, 그리고 양걸로 1번, 이거는 법원에 합니다. 명령이나 키워드 있으면 다 법원에 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넘겨봐 주세요. 408. 큰 양걸로 3번이 중요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됐다는 것은 등기부에 기록되는 것인데요. 주장할 수 있는 건 대항력과 우선 변제만 주장하고 최우선은 못하게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최우선은 못합니다. 그 양걸로 3번, 4번에 있고요. 그리고 이때 이건 임대인 때문에 문제 발생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비용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게 5번에 있습니다. 자, 이제 주택 임차권 승계는요, 같이 사는 사람에게 승계되되 1개월 이내 한다. 그거 2번, 3번 보면 되겠죠. 사실은 우리가 앞에 명의신탁 할 때는 법률로만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서민 보호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동거하시는 사실혼 관계도 인정을 받습니다. 자, 그런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상인법은 특별한 거 없어요. 우리가 기억할 게 환산보증금 요거 좀 기억하시고요. 나머지 내용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좀 몇 가지만 체크할게요. 참고로 요거 상인법 보호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아야 되죠. 상인법 우리 민법에서 배웠지만 상인법은 일단 영리추구 대상이면서 환산보증금 적용 대상이어야 한다. 그 기억을 하면 되겠죠. 그 얘기가 적용 범위 얘기고요. 적용 범위 기억하시면 되고 나머진 경매하고 똑같습니다. 주임법과 똑같아요. 413페이지 금액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414 이게 중요하죠. 종속기간 1년으로 본다. 이거는 2년을 1년 축소하시면 되고 계약갱신 요구권 요거 바뀌었습니다. 요 중요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 일단 임차인이 주장을 할 때 거절할 수 있는 요건을 계약갱신 요구권 거절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양걸로 1번부터 오른쪽 8번까지가 계약 거절할 수 있는 조건값이거든요. 이때 양걸로 1번 보면 상인법은 3번 연체를 하게 되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건 누적입니다. 연속 아니에요. 만약 연속이라면 2달 내고 1달 안 내고 2달 내고 1달 안 내고 그러면 1년에 4달을 공짜로 쓰게. 아니면 1달 내고 2달 버티고 1달 내고 버티고 이렇게 해도 6달을 버틸 수 있는 거의 8달이에요. 8개월. 이런 식이 아니고 누적입니다. 누적이고요. 그리고 어디 가냐 하면 5번 보세요.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 그냥 과실 아니에요. 중대한 과실, 기둥을 뽑아버리거나 그런 것입니다. 그럼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큰 3번 오른쪽에 있죠. 계약갱신 요구권 최초 기간 포함해서 5년간 유지가 되고요. 나머지 필요 없고요. 자, 이제 권리금 정의, 이건 정독을 좀 해두셔야 되는데요. 오른쪽에 416페이지 좀 넘겨볼게요. 416. 권리금의 회수, 기회, 보호 등인데 이건 여러분이 정독을 좀 하시면 바로 파악이 될 것입니다. 파악되는데 여기서 제가 짚고 넘어갈 게 좀 있습니다. 이 권리금에 있어서는 현재 문제가 좀 있어요. 이 권리금이 지금 현행법에서 임대료 관리비라고 하죠. 관리비를 무제한으로 올려버리게 되면 스스로 나가게 되면 권리금 주장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 권리금의 함정이 그거예요. 관리비 인상폭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거든요. 월세와 관계없잖아요. 보통 월세 얼마에 관리비 얼마 이렇게 하잖아요. 그 관리비를 무제한 올려버리게 되면 권리금 좀 관계가 떨어집니다. 이건 월세 보증금 있는 얘기예요. 근데 좀 제약은 있습니다. 일단 그런 제한이 있죠. 자, 일단 보기도 합시다. 우리 수업이니까. 416페이지 보시면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 종료 시까지 다음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한 행위 함으로써 이런 걸 하면 임차인에게 돈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갈로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돼요. 이해되고요. 자, 그리고 제일 밑에 양갈로 3번.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 종료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3년 이내 요 기억을 하셔야 되고 3년 지나면 주장 못합니다. 소매시효. 그리고 권리금 적용 제외 나오죠. 요거 잘 잡아둬야 돼요. 임대차 목적물 상가 건물이 유통산업발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형 점포일 때 제외. 왜냐하면 이것도 역시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의 홍대 3번, 4번 출구 나가게 되면 카페 골목 많아요. 거기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권리금에 대해서 문제된 곳이거든요. 그 지역이 원래 홍대 뒤쪽에 가면 3, 4번 출구에 보면 카페가 많습니다. 나가면. 근데 이쪽 지역이 문제가 된 것이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 임차인들이 건물을 살렸거든요. 근데 그 지역이 이제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론에도 많이 나왔죠. 그런 것을 위한 것인데 거기는 대규모는 없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배제시키겠다. 그리고 양갈로 2번에 공유재산도 배제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규모성 있거나 국가 것은 배제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큰 4번에 보면 표준 권리금 계약서라는 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들어 두었습니다.
자,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죠. 자, 권리금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기타는 제목만 보시면 돼요. 자, 나머지 월차임 전화 이런 거 비교표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419페이지 보면요. 이 비교를 제가 해두었는데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 주임법에 보시면 적용 대상에 7번에 보면 전세 임대차 지원한 법인의 디귿이라고 한다며 중소기업 기본법이라고 하나 적어뒀어요. 중소기업 기본법에서 적용하는 사원주택 그런 것도 보호받습니다. 그리고 대항령 그대로 보셔야 되고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있죠. 이건 여러분이 1번 그리고 3번, 4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넘기시고 임대차 기간 방금 얘기 다 했고요. 계약갱신 그대로 보셔야 되고 차임 등 증가도 마찬가지고 월차임 마찬가지입니다. 소개보증금은 상인법도 예전에 3분의 1이 2분의 1로 똑같이 바뀌었어요. 자, 여기까지 보시면 문제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고요. 지금 중요한 건 금액 좀 바뀌었는데 나중에 숫자 위주로 좀 보시면 뭐 주임법 상인법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상인법 특별하게 할 게 없어요. 잘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오지만 뭐 비교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좀 넣어두었어요. 자, 주임법 위주로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423페이지인데 중매가 아니고 경매입니다. 경매. 그 중자를 경자로 고치세요. 자, 다음 시간 찾아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